미국엔 나스닥, 우리나라에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국민의힘 중앙연수원 부원장 김근식 교수, 그리고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근택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대기실에서 무슨 얘기를 이렇게 나누시다가 지금 저 지각해서 들어오셨어요? 두 분.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옵니다. 네. 현 변호사님, 크리스마스 계획 세우셨어요? 뭐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그냥 집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나이쯤 맛있는 거 되면 먹어야죠. 뭐. 김근식 교수님은 교회 일단 가실 거고. 그렇죠. 예. 예배 드리고 예.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우리 당협의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예배 드리고 회식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당협 회의를 한단 당협 말이에요. 오후에는 오히려 네. 크리스마스가 한산해요. 낭만하고는 두 분 다 좀 거리가 멀어. 예, 이제 그런 나이가 됐습니다. 그런 나이가. 지금 정치권에서는 크리스마스 특사, 성탄 특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어요. 법무부가 다음 주 화요일, 그러니까 20일에 사면심사위원회를 연답니다. 그리고 성탄 직후 주말이죠. 27일에 국무회의 열어서 최종 명단을 확정할 걸로 이렇게 스케줄을 잡아놨다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김경수 지사, 전 지사 사면이 뭐 거의 확정적으로 보이죠, 김근식 교수님?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국민 통합이라는 차원에서 사실 대통령의 고위 권한이 바로 사면권인데 그걸 생각해 본다면 지금처럼 정치적인 이 기싸움이 뭐 너무 맹렬한 상황에서 우리 보수 진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나왔으니까 MB 전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좀 사면해서 다시 좀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저쪽 진보 진영 쪽에서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제 그 분이 김경수 지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경수 지사를 사면함으로써 여야 간에 그 진보 보수 간에 좀 그동안에 좀 응어리진 것들 좀 풀 수 있는 그런 화합의. 좀, 화합의 장으로서 화합의 한번 의도.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합니다. 근데 김경수 전 지사는 만기 출소가 내년 5월이에요. 네. 그래서 뭐 사실 사면 복권까지 시켜주지 않으면 사면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5달 빨리 나가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아니 지금 그래도 겨울에 그 감옥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겨울에 감옥 생활 해보신 분 같이 왜 그러세요? 해봤죠. 그러니까 해보셨어요? 그 징역 생활이 네. 봄, 여름, 가을은 괜찮아요. 근데 겨울이 상당히 어려워요. 민주화 운동 하시다가 그러셨던가요? 예. 그렇군요. 5개월 차이가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런 네. 게 있고요. 그다음에 복권이 안 된다는 것에 네. 저는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복권 안 되니까 뭐 혹시 내후년 총선에 못 나가기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렇죠. 피선거권 다 네. 제한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도 또 복권을 할 수 있는 또 사면할 수 있는 계기들은 그 전에 많이 있죠. 1년 총선 반. 전에? 그럼요. 1년 반이나 남았기 때문에. 아. 그래서 복권은 정치인들에 대한 일종의 그 자격증을 다시 회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여야 간의 균형을 맞춰 가지고 선거 이전에 특히 이제 전국 선거가 있으면 그 전에 일괄적으로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 뭐 색안결끼고 볼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다 해줄 거면은 이번에 그냥 하는 김에 해줄 수도 있는 글쎄 건 그 아닌가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세요. 예. 현 변호사님. 제가 보기엔 약간 끼워 맞추기 생각 들어요. 왜냐하면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도 뭐 가석방 얘기 계속 나왔었거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몇 달 안 5달. 남았는데 그렇죠. 이제 와서 사면해준다 그러면 그 뭔 의미가 있냐. 그 전에 이제 가석방 얘기 나왔을 때 해준 모르겠지만 그걸 2번인가 정도 아마 제가 보기엔 안 해준 것 같은데. 그다음에 이제 복권 문제는 결국 이제 정치적인 판단 문제일 것 같아요. 왜 이번에 복권은 그러니까 안 해준다면, 지금 안 해주는 네네. 걸로 뭐 가닥 잡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안 해준다면 왜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 정치권이라든지 뭐 저희 같은 평론가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복권을 하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예를 들어 이재명 뭐 사법 리스크 예. 이런 걸 바라보면 예. 해주는 게 낫지 않냐 그렇게 보는데 어. 이제 그 정도까지 정치적인 판단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오히려 김경수 지사가 복권이 되면 민주당의 이제 비명 구심점이 돼서 분열될 거다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게 오히려 이제 지금 우리 김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 보면 오히려 예. 복권 해주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 보수 쪽 평론가들도. 근데 그 정도 윤석열 대통령이 정무적인 판단 능력은 제가 보기에 없는 것 같고. 그럼 이거 원칙대로 한다 그러면 그냥 오히려 지금 정도 왔으면 그냥 뭐 사면은 모르겠습니다만 별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해주기 위한 그냥 명분 아니면 그러니까 끼워 맞추기 어쨌든 뭐 양측 한다는 정도 아니면 의미는 없다. 지금 이제 5월이면 사실은 뭐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만기 출소가. 알겠습니다. 이거 상황 좀 사면과 복권을 분리해서 하는 경우는
종종 있어요. 우리 저 이재용 부회장도 마찬가지였고. 그렇죠. 그러니까 복권은 이제 정상적인 사회생활, 정치생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다시 좀 복귀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아직 총선까지 길이 남아 있다는 말씀하고 그 복권을 할 땐 대부분 정치인들을 대부분 다 이렇게 엮어서 포괄적으로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 그런 정무적 계산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무적 계산을 너무 복잡하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고단수로 네, 해서 제가 여지를 볼 때는 하나 더 남겨놓고 그냥 그 MB와 김경수라고 하는 여야의 상징적인 인물에 대한 사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있는 그대로의 화합의 의미를 보는 게 낫다. 너무 알겠습니다. 내부적으로 들어갈 사실은 필요 없을 것 말씀처럼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예전부터 계속 복권을 시킬 거냐 안 시킬 거냐가 더 쟁점이었어요. 네. 네, 그 부분이 맞아요. 오히려 그 부분이 왜냐하면 정치적인 어떤 수를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인데 정치적인 수를 생각 안 해서 복권 안 시키는 건지 아니면 수를 너무 많이 내다 봐서 이번엔 안 시키는 근데 건지. 사실은요 이게 예전부터 계속 나온 얘기라서 뭐 하든 안 하든 이제 네. 정치적인 의미는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상한가 하한가 키워드 확인하죠. 오늘 어떤 키워드가 좋으셨는지 김근식 교수님 뭐가 좋으셨어요? 네, 그 최측근 줄기소 우리 이재명 다큐멘터리 결말은 어떻게 될까 가져왔습니다. 이재명 다큐의 결말은을 하한가로 현 변호사님. 저는 뭐 이 지난 주말에 어쨌든 해임 건의안이 통과됐습니다만 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아마 국정조사 보이콧 하겠다라고 결론 내린 건 아니지만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진상 규명보다 중한 후배 지키기 하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진상 규명보다 중한 후배 이상민 지키기 하한가. 자, 김근식 교수님 키워드부터 좀 보죠. 예. 최측근이 줄기소. 그러니까 정진상 전 실장이 기소가 됐습니다. 지난 금요일의 일입니다. 이재명 다큐 결말 어떻게 날 것이냐. 사실은 남욱 변호사가 얼마 전부터 굉장히 거침없는 폭로를 이어가고 있어요. 남욱 변호사 법정 진술을 보면 뭐 돌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아주 직설적으로 돌지 않고 아주 직설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몸통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이재명 대표하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거든요. 그거 잠깐 듣고 올까요? 이재명 대표가 뭐 검찰로부터 연기지도 받았다 막 이런 말씀하셨는데 연기 연출 능력 형편없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처음으로 언급한 것 같은데. 글쎄 캐스팅하신 분께서 그 발연기를 지적하셔갖고 너무 송구스러워요. 근데 이게 이 작품은 이제 영화가 아니고 다큐멘터리라. 캐스팅한 분이 이재명 대표가 캐스팅하신 거예요? 이 장면. 현 변호사님. 네. 이재명 대 남욱으로 완전히 구도가 잡힌 느낌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뭐 남욱 변호사는 본인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처럼 뭐 원하는 대로 끌려갔다 하는데요. 이 워딩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본인들이 뭐 로비해서 그런 게 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민간업자들한테 유리하게 뭐 구조가 짜인 게 아니라 시에서 내려진 방침에 따라 따라간 거다. 우리는 뭐 부정비리 이런 거 한 거 아니다. 이제 그 얘기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뭐 지분을 가져갔다 얘기도요. 사실은 본인의 그동안의 행동과는 완전히 모순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이재명 대표가 남욱 내 지분까지 가져갔다. 그렇죠. 그 진술. 왜냐하면 이분은 사실 어떤 분이냐면 김만배가 지분을 많이 가져간 게 굉장히 불만이 많던 사람이에요. 남욱은. 네, 그렇죠. 그러면서 심지어 뭐 그 녹취록에도 보면 이런 게 나오죠. 1,000억 소송하면 700억 돌려주겠다. 유동규한테 준다는 게 아니에요. 남욱한테 주겠다. 그럼 거기서 뭐 유동규가 가져가지 말든지 건 알아서 해라라는 얘기인데 최근에 또 보다 보니까 네. 정민영 변호사 통해서 네. 천화동 1호 지분의 과반은 남욱 거다. 이렇게 이제 각서를 쓰고 공증까지 받고 뭐 재소전 화해까지 하려는 게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 거라고 주장하던 사람이에요, 갑자기. 근데 지금은 와서는 이제 내 거 아니다. 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분 얘기는 사실은 다 말이고요. 물적 증거는 녹취록밖에 없습니다. 그 녹취록에는 뭐 700억 얘기 나오죠. 그래서 저는 뭐 남욱 얘기는 아시겠지만 법정 증언에 보면 본인한테 불리한 건 전부 아니고 남들한테 다 이제 어찌 보면 서로 미루는 상황이어서 남욱 변호사 얘기는 제가 보기에 뭐 오히려 제대로 보면 본인한테 이재명 지금 대표한테 유리한 얘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분이 하는 얘기는 요 앞에 얘기 끌려갔다는 얘기는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로비한 게 아니다 이런 취지예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틀이라 짜는 것 같은 것들은 시에서 짠 거다. 우리가 미리 계획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라서 지금 언론 오히려 해석과는 제가 유리할 보기에는 수도 있다, 해석과는 좀 반대로 보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김 교수님. 그
뭐 범죄자들이 이제 법정에서 진술할 때는 뭐 죄수의 딜레마라는 게 있잖아요. 죄수의 딜레마. 그래서 서로 간에 자신들한테 자기가 생각하는 합리적 계산하에서 유리한 진술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에 기초한 진술인지 네. 아니면 허위 진술인지는 검찰의 증거 능력 여부하고 법원에서 그 양쪽 이야기 다 들어보고 합리적으로 판결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 결론을 지켜보면 될 거라서 뭐 그렇게 제가 바로 반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마 다만 아까 남욱 변호사 나와서 했던 이야기 중 그 캐스팅한 분이 연기를 지적해서 송구스럽고 이건 다큐다라고 했던 건 딱 두 가지죠. 그러니까 그 전에 바로 이재명 대표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던 연기도 창작도 연출도 엉망이다 네, 이런 네. 말을 한 것에 대한 되받아친 건데 네. 아주 머리가 좋으신 분 같아요. 근데 이 남욱 변호사의 발언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감독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감독은 우리가 아니고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검찰이 아니고 네. 이재명 대표가 감독이다. 연출자는 그렇죠. 이재명 대표다.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를 캐스팅해서 시나리오도 짜고 감독도 하고 연출도 하고 연기 지도도 했는데 왜 제가 검찰의 조종을 받는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이야기를 되받아친 거고. 당신이나 조정해오지 않았느냐 그렇죠.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이 이재명이라는 것에 대한 대장동 사업의 총책임자는 이재명 제작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다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화는 뭐 시나리오를 써서 각본을 만드니까 소설을 픽션을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다큐멘터리는 명확한 역사적 사실 근거 자료 필름을 딱 인용해 가지고 이것들 쭉 사실관계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거짓이 아니고 사실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앞에 날 캐스팅하지 않았소라고 한 거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장동 그것에 대해서는 최종적 영화였지만 예.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이건 다큐다 이런 그렇죠,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큐도 감독이 있어야 돼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총책임자라는 걸 강조하고 이게 사실관계에 기초한 다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2022년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서 그 재판부에서 구속영장 청구하고 뭐 기소장, 공소장 제기하는데 다큐 아니고 영화로 어떻게 그걸 공소장에다가 여기 재판부가 영장을 발부하겠습니까? 자, 공소장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정진상 실장이 금요일에 기소가 됐는데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억 4천만 원 뇌물 받은 혐의입니다. 근데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지난번에 압수수색 영장에다가는 이재명, 정진상 두 사람을 정치적 공동체 이렇게 썼던 검찰이 이번 공소장에다가는 두 사람은 정치적 동지다 이렇게 적시를 했다는 거예요. 김 교수님 이거는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글쎄요.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에는 공동체라고 했다가 이 공소장에 이제 동지로 이야기했는데 아마 공소장 전체 내용이 지금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그 공소장에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네. 그리고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가 되는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네. 검찰 입장에서는 제1야당의 지금 현직 대표이기 때문에 공소장은 체포영장이나 수색영장보다 훨씬 더 이제 근거가 남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공소장에서 좀 더 조심스럽게 이재명 대표의 관계를 조금 이제 객관적으로 좀 두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동체보다는 동지가 일반적인 개념이니까. 그리고 생각해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그 두 사람과의 정진상, 김용 두 사람과의 관계를 규정할 때 동지라는 말을 썼었거든요. 그렇죠. 예. SNS에다가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썼던 말을 검찰이 가지고 와가지고 뭐 이렇게 엮으려고 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글쎄요. 근데 동지라는 말을 썼음으로 인해 가지고 일단 정진상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 대장동과 관련해서 뇌물을 받았다는 걸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검찰은 이제 남은 과제는 그 동지의 관계를 넘어서서 실제로 이 범죄 행위에 직접적 공모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증거를 더 찾겠다는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동지, 정치적 동지라면은 이렇게 돈 받는 걸 몰랐겠느냐라는 이 검찰의 논리, 현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렇게 만들고 싶은 거죠. 이 정치적 공동체 썼을 때도 말이 많았죠. 왜냐하면 이게 뭐 법률적인 용어냐. 이제 경제적 공동체는 뭐 같은 주머니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정치적 공동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정치적이란 말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썼던 워딩이다 이러면서 정치적 예. 동지란 말을 쓰는데 예. 제가 보기엔 뭐 법률적으로는 큰 의미는 없어요.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저는 이제 남욱 변호사 얘기 중에 지금 뭐 감독 얘기한 것 같은데 저는 이 얘기하고 싶어요. 그 영화사 이 제작사 그게 뭐 소설이든 다큐멘터리든 영화든 다큐든 제작사 영화사가 누구냐? 본인들이에요. 김만배, 남욱, 뭐 정영학 이분들이 이제 돈을 벌었어요. 영화 잘 돼가지고 제작사
아니 감독 이게 캐스팅하는 흥행이 제작사. 돼가지고 되게 돈을 벌었거든요. 예. 근데 본인들이 이제 돈을 어떻게 나눌 거냐. 예, 예. 그거 싸움하는 거예요. 어. 그다음에 이제 비용을 누가 부담할 거냐. 그게 싸움하고 있거든요. 네.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 이제 주주들끼리 이제 싸움하는 상황이라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이 검찰이 이 뭐 정치적 공동체 동지 이런 얘기는 굳이 쓸 필요 없다. 법적으로 해서 유용한 용어만 쓰면 돼요. 근데 어쨌든 이거를 정치적인 문제로 끌고 가고 싶은 생각을 드러내는 거라고 봐요. 뭐 정 실장 공소장에도 공범이라는 얘기는 없지만 예. 결국은 기자들이 계속 물어보거든요. 이재명 뭐 관련됐냐. 예. 지난번에 김용 전 부원장 때도 뭐 몇 번 들어갔습니까? 그러면 수십 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쓰는 거예요. 그걸 물어보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성남시장 이렇게 쓸 거를 뭐 예를 들어 직책으로 쓴 것도 다 이름 쓰는 거예요. 관계없이. 왜냐하면 그게 관심사니까. 아니, 그렇게까지 저는 할 필요 없다라고 봅니다. 자, 뭐 이 이야기는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결론이 날 이야기는 아닌데 두 분이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다른지는 알 수 있네요. 뉴스닥 이번엔 현근택 변호사 키워드로 가보죠. 진상규명보다 중한 후배 지키기 하한가. 여기서 후배라 함은 윤석열 대통령 후배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상민 장관의 네. 후배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이건 뭘 지적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게 지금 뭐 우리 한 달 뭐 지금 저 참사 일어난 지 40일 정도 됐는데 계속 이제 이상민 장관 해임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게 오래갈 문제라고 보지는 않아요. 네. 예전에 우리 경험상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기면 뭐 관할 장관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소방 경찰에 대한 책임이 있고 또 이분이 또 워낙 뭐 부적절한 발언을 많이 해왔어요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물러났어도 진작에 물러났어야 된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해임이냐 탄핵이냐 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약간 소모적이라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해임안은 통과됐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뭐 받아들이지 않을 걸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근데 이 문제는 이분이 물러나지 않는 한은 계속 나올 문제입니다. 자, 요 이야기는 앞에서 김남국 의원하고도 네. 저희가 한참 나눴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지 않고 숨어있는 2인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 해임안 통과 국면에서 숨어있는 2인치, 숨어있는 두 장면, 제 눈에 띈 두 장면이 있었어요. 하나는 장제원 의원 페이스북입니다. 어제 해임안이 통과되자마자 페이스북에다가 장제원 의원이 이렇게 썼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애초에 여당 지도부가 합의하지 말았어야 할 사안이다. 그들이 요구한 국정조사 또한 정권 흔들기, 정권 퇴진 운동에 불과하다. 민주당이라는 집단을 상대로 합리적 운운하는 달콤한 속삭임에 꿰어 겉멋 패션 정치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김구식 교수님. 예. 저는 이 발언이 묘하더라고요. 속으로야 불만이 있을지언정 이렇게 겉으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지도부를 공격하는 듯한 발언을 그것도 최실세 의원이라고 하는 윤핵관 장제원 의원이 했다. 요거는 도대체 지금 무슨 행간이 깔려 있는 건가? 예, 저도 이제 최근에 장제원 의원이 부쩍 당내 현안이나 네. 정치 이슈에 대해서 목소리를 좀 높이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당 지도부에 대한 반대 의견이나 비판 의견은 이것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몇 차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저 개인적으로 보면 첫 번째는 대통령과 직접 소통을 해서 대통령의 뜻을 대신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대통령의 속뜻을 지레 짐작해서 내가 가까우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야 라고 지레 짐작해서 대통령한테 직접 오더를 받지는 않았지만 예. 대통령을 대변해서 예전에 이정현 의원 할 때 박근혜 후보 대변인 격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대변인 격을 자처해서 어. 대통령의 속마음은 이럴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주위에 그걸 전달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저는 둘 다 바람직하지 않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누가 봐도 다 공인을 받고 있는 장제원 의원인데 네, 네. 뭐 야당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서 집권 여당에 어떤 힘을 실어주기 위한 발언하는 것은 뭐 말릴 수 없습니다만 당내 현안에 대한 그리고 당내 이견에 대해서 특정한 각을 세워서 이야기를 하고 특히 당 지도부를 그렇게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다른 의원이나 다른 평론가가 하는 거랑은 무게가 다르잖아요. 완전 다르죠. 괜히 제가 볼 땐 대통령의 뜻을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전당대회를 앞둔 미묘한 시점이어서 저는 그 최측근이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그 멍해가 있어요. 하고 싶어도 말을 않는 게 저는 최측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측근은 말을 아껴야 된다. 네. 근데 이 국정조사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왜 조호영 원내대표가 현 변호사님 네. 조호영 원내대표가 그 차기 당대표는 이랬으면 좋겠다 네, 하면서 네. 구체적으로 뭐 네, 수도권 그렇죠. 출신이어야 되고 뭐 MG 소구령 얘기할 때 요것도 장제원 의원이 공개 디스했거든요. 그렇죠. 요거
건건이 부딪히는 게 지금 뭐가 깔려 있는 건가? 밖에서는 어떻게 보이세요? 저는 이제 김 교수님 말씀 중에 이분이 그냥 혼자 알아서 뇌피셜로 한다라고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국정조사 합의했을 때도 언론 보도에 보면 뭐 부글부글 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잖아요. 예. 그걸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조용히 계시잖아요. 계시다가 정재현 이제 의원. 뭐 같이 한번 식사도 한번 하고 최근에 어찌 보면 이제 중요한 순간을 가고 있잖아요. 결국은 전당대회거든요. 당권을 누가 지냐인데 그 국면에 가면서 네. 현재 지도부가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이런 거를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안 그러- 대통령 눈에 지금 그럼요. 지도부가 별로 마음에 안 안 든다. 그러면은 갑자기 이 얘기를 할 리가 없잖아요. 갑자기 왜냐면 그동안 조용히 있다가 예. 물러나 있다가 예. 이제 중요한 순간에 왔잖아요. 예. 순간에 왔기 때문에 본인의 발언을 하는 거라서 저는 뭐 권성동 의원도 약간 비슷한 스탠스로 가고 있거든요. 예. 두 분이 뭐 사이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 본다 그러면 이건 당연히 의중이 반영되는 걸로 볼 수가 없죠. 대통령 왜 의중이 그러냐면 반영됐다. 예전에는 이 두 분 통해서 약간 대리하는 면이 있었어요. 그게 예. 당내 메시지 전달되고 예. 그러다 이분들이 약간 뒤로 물러났잖아요. 그렇죠. 잘 안 됐은 거예요. 직접 하려고 했었죠. 직접 전화도 하고 뭐 오기도 부르는데 잘 안 맞아요. 되니까 다시 이제 과거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오해를 살만하기 때문에 오해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완전히 그건데. 저렇게 오해냐 아니냐. 긁어부스럼을 만들고 오해를 사게 되고 또 네. 정쟁에 또 악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장재원 의원 같은 경우는 가급적 좀 그 언행을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권성동 의원과는 좀 결이 다릅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왜냐하면 달라요? 권성동 의원은 그동안에도 활발하게 페북이나 공개적인 발언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잘못된 모습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인터뷰만 안 했지 SNS는 네. 계속 올렸다. 그리고 그 내용의 대상이 민주당이에요. 예. 장재원 의원은 뭐냐면 당 내부를 향한 거라는 거죠. 음.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이 당 내부를 향해서 한 거 그렇게 눈에 잘 띄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 내부에 대한 이견과 대통령의 뜻으로 곡해될 만한 당내 분란의 거리로 악용될 만한 발언들은 그 대통령의 측근일수록 말을 아끼는 게 제일 맞다고 봅니다. 그 혹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제원 의원이 밀고 있는 전당대회 당대표 주자와 지도부가 눈여겨보고 있는 주자가 지금 다른 건가? 그래서 자꾸 이렇게 다른 걸로 부딪히는 건가? 제가 보기에 그런 면보다는 예. 이제 권성동 의원은 본인도 이제 약간 당권에 관심이 있을 수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당권 주자들이 다 나오면 이재명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야 이제 당내에서 인기가 올라가니까 그러고 있는데 이제 장재원 의원은 본인이 당권 주자로 나오는 그건 입장은 아니죠. 아니다 예. 보니까 누구를 밀어줄 거냐 문제잖아요. 예. 지금 뭐 김장년대 다시 얘기 나오는 거 보면 김기현, 장제원. 밀어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이제 별로 인기가 없으니까 되겠느냐. 유승민 나왔을 때 과연 막을 수 있겠느냐. 다른 거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장제원 의원이나 이런 분들의 관심은 예. 일단 돼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유승민 절대 안 된다. 아하. 그다음에 안철수는 더 안 된다. 내일 안철수 의원 나오시는데 아 여기. 그래요? 두 분 빼고 경쟁력 있는 분들이 두 분하고 붙어가지고 네. 이길 만한 사람이 잘 안 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7분 다 얘기하면서 뭐 성에 안 차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아무리 찾아도 이거 룰을 뭐 100대 1로 바꿔도 100대 0으로 바꿔도 쉽지 않아요. 100대 0이 뭐야? 예. 저는 장재원 의원의 이제 최측근으로서의 언행에 좀 신중함을 제가 주문하는 말씀 드렸고 또 하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네. 것은 이 전당대회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이 낙점하거나 아니면 윤심이 지명하는 윤심이 작동하는 후보를 정한다고 해서 당원 비율을 뭐 90%로 하고 100%를 한다고 해서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건 당심이라는 건 절대 그런 게 아니고 민심을 벗어난 윤심은 사실은 당원들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당원들도 예전처럼 대의원들 뭐 버스 태워가지고 누구 찍어 그러면 찍는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수십만 명이기 때문에 다 모바일 투표예요. 모바일 투표. 자기 스스로 전략적 선택하는 겁니다. 한 80만 되나요 지금? 그 정도 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죠. 그 책임 당원만.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내가 누구를 당대표로 해야 총선에서 대통령을 돕는 지도부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무조건 낙점했다가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장재원 의원이 지금 대통령을 대신해서 하는 건지 본인의 뇌피셜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발언들이 굉장히 강경하잖아요. 네. 더 세게 싸우자. 네. 물러서지 말자. 뭐 이런 것이어서 저는 이게 과연 내후년 총선을 향해서 우리 당이 가질 스탠스로서 과연 정당하냐. 저는 오히려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황홀연대 때 법치를 지켰기 때문에 올라가긴 했지만 그게 윤석열 대통령의 중요한 이미지지만 또 하나 필요한 건 뭐냐면 법치 플러스 협치가 돼야 돼요. 협치하려면 필요한 것들은 야당하고 대화도 하고 타협도 하고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국정을 이끌어야 되는데 그냥 정말 백척강도에 있어서 처음부터 날 새면서 싸움만 하자. 무조건 물러서서는 안 된다. 네. 전쟁이다. 네. 정치를 전쟁으로 간주하는 듯한 장재원 의원의 발언이나 태도는 저는 내후년 총선에 도움이 별로 안 된다고 봐요. 그 장제원, 권성동 두 분은 그래서 화해를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근데 뭐 그제 장재현 의원이 기자들의 답변한 걸 보면 화해가 이렇게 매끄럽게 아직은 안 된 것 같다라는 해석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쭤요.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끼리 알아서 할 문제다 이랬거든요. 네. 그게 사실은 다 끝났다 이게 아니라 어. 우리끼리 알아서 할 문제라는 얘기는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대통령이 나설 문제도 아니다. 근데 우리끼리 알아서 하는 문제다는 얘기는 아직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대통령이 네. 만찬 불러갖고 두 사람을 화해시켰다더라라는 기사에 대해서 장재원 네. 의원이 그건 우리끼리 할 문제지 이러면서 이제 반발한 거잖아요. 우리끼리 해결했다도 아니고 우리끼리 할 문제다.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아직 누가 봐도. 화해 안 되길 바라시는 건 아닙니다.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근데 원래 2인자라는 게 예. 결론 내리기 쉽지 않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국정조사를 지금 반대하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네. 주호영 원내대표가 여의도에서는 타협 없이 어떻게 여야 간의 원내대표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렵게 정말 받은 국정조사인데 물론 해임 건의안 냈기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고민은 계속 해야 되는 게 여당의 원내대표 몫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각을 세우면 안 되죠. 협치하려면 빨리 해임시키고 하세요. 그럼 협치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늘의 뉴스타 김근식, 현근택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